239쪽에 처음에 임원 파트 똑같습니다. 뭐 조합장과 이사 감사하는 역할 똑같아요. 단지 여기도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얘기들이 여긴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뭐 조합장 이름과 이사 감사 두고 그 역할 뭐 그 정도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고 이런 거 다 구조는 똑같습니다. 똑같다 하고 넘어가요. 지금 세밀하게 보는 거 아닙니다. 넘기시고 자 그럼 245쪽에 이제 245쪽에 사업시행 인가 파트 이 파트죠. 여기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별로 할 건 없어요. 시행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해서 인가는 행정처에게 받는 그럼 요거 다음에 나오는 게 분양통지 공고겠네. 그죠? 순서가 넘겨보세요. 또 지금 우리 넘어가는 게 많은데 이게 나중에 다 이 중에 일부러 해야 되잖아 지금. 참 이렇게 많아요. 똑같이 개발법과 6문제 똑같이 출제되는데 양이 훨씬 이게 많아. 그래서 과감히 할 건 진짜 여기서 특히 그래야 되는데 자 이제 257쪽 갑니다. 257쪽 많이 넘겨보세요. 257쪽 보시면 이제 요거 순서대로 이제 나오고 있어요. 순서대로 이 분양통지 공고를 요때부터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거부터 한번 볼까요? 1번에 사업시행자는 257쪽 1번의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 요거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 요때로부터 120일 내에 다음 사항을 뭐 분양에 관련된 사항을 토지 등 소유주에게 통지하고 알리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건축의 내역 등 영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된다. 요게 분양통지 및 공고에 대한 얘기로서 사업시행 인가고시로부터 120일 내에 하라는 거. 너무 오래 끌지 말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나서 사업시행권 따고 나서 분양신청기한 등은 박스에 나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분양에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신청기한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신문에 공고하라. 이게 분양통지 공고 시한입니다. 양가로 2번 분양신청기간은 이때 알려주는 분양신청기간이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때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당사자에게 통지한 때로부터 그때로부터 최소 30일 이상 60일 내에서 정해주라는 거예요. 분양신청기간을. 그러면 이 분양신청기간 동안에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면 돼요. 기간 지나면 못하고 신청기간 내에 그게 3번의 1번입니다. 3번의 1번. 대지나 건축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 소유자는 분양 신청 기간에 영의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행자에게 분양 신청을 해야 된다. 당연히 분양 신청 기간 동안에 신청을 해야지 신청 기간 지나면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신청 기간에 신청했다 칩시다. 신청했다 쳐요. 넘겨보세요. 양가로 4번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가 나옵니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요. 아까 이걸 알려주고 이때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분양 신청한 사람은 이제 그 자를 대상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요. 분양 신청을 아니한 자 물건 받을 사람이 아니니까 현금 청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분양 받을 네 사람에 대해서 청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가로 4번 1번 보시면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로부터 90일 내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나 건축을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라. 누구랑 손실보상 협의를 하느냐? 박스에 네 사람이 나오는데 네 사람이 분양 안 받을 사람 네 사람을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1번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신청기간 동안에 신청 안 한 자. 2번은 분양 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을 철회한 자. 우리 신청을 했더라도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어요. 내가 신청했는데 왜 그 뜻을 못 접어, 그죠? 철회할 수 있어요. 왜 없을 것 같아 또 철회? 한 번 더, 왜 그것도 지금 한 건 아니죠. 우리 조합 설립에 대한 인가 동의도 아직 안 했으니까. 예를 들어 조합 설립이 뭐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에서 설립에 동의했어요. 설립 동의를 했어요. 그 동의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있어요. 처리할 수 있다고요. 동의 자유가 있으면 처리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 대신 폐를 끼치지 말고 처리를 해야지. 예를 들어, 이건 예의잖아. 설립인가에 대한 동의를 했다라면은
그 동의요건을 채워야 설립인가 신청 들어가거든요. 적어도 설립인가 신청 들어가기 전에 철회할 수 있지만 설립인가 신청 들어가고 나서는 철회해서는 안 되지. 이미 동의요건 채워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때 가서 철회하게 되면은 그거는 예의가 아니고 설립인가 신청 전이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분양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신청 이미 끝나서 분양받을 사람이 확정된 상황에서는 철회하면 안 되겠죠. 그때는 이미 그걸 토대로 해서 이미 계획이 다 수립되고 있는데 나중에 철회하면 안 되지. 근데 신청이 끝나기 전이라면 당연히 철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철회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철회 원리도 다 비슷한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어. 이미 그 동의를 전제로 해서 어떤 행동을 한 상태에서는 철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 가지 철회 원리, 기본 원리예요.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고 3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자가 있어요. 투기를 막기 위해서 현 정부 들어서 나온 제도죠, 이게. 제가 이런 것까지는 제가 앞에서 사실 이게 바로 위에 반가로 3번에 나오는 거예요, 3번. 반가로 3번에서 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한 번 받은 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에 따라서 한 번 분양을 받은 자는 거기 똑같은 그 정비 구역 내에 막 자기 부동산이 있어도요 5년 동안 신청 자체를 못하게 해놨어요. 투기를 막기 위해서. 현 정부 들어서 나온 제도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지금 할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넘어왔지만 여기서 아예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안 한 자가 있고 신청했다가 끝나기 전에 철회한 자 있잖아. 아예 신청을 못하는 자. 이게 바로 5년 신청 못하는 자예요. 투기과열지구를 전제로 해서 투기과열지구에서 신청을 할 수 없는 자. 어쨌든 이 사람은 받을 사람 아니지. 그리고 4번에 인가된 관리처분계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신청까지 다 하고 자기는 받고자 하는 의지가 많았는데 시행자가 관리처분계 수립해서 인가받는 과정에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있어요. 제외된 자. 자격 없어서 제외되는 자 있어요. 신청은 했지만 결국 이 네 사람이 다 누구의 분양? 안 받을 사람들이 안 받을 사람. 안 받을 자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청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 시행자가 이 사람들과 미리 한 적어도 관리처분 인가고시로부터 90일 내에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한번 해보고 협의가 안 되면 이제 예를 들어 반가로 2번에 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한 만료일 그 기한 끝난 때로부터 60일 내에 뭐 수용 재결을 우리 공투법상 수용 재결을 신청하다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이런 절차로 나가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지금 좀 틀만 좀 잡으시면 되겠어요. 이런 틀만. 제가 원래는 나중에 쓸 땐 그래요. 요 틀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120일 내에 통지 공고하라. 여기서 신청 안 받을 사람은 90일 내에 협의하고 다 여기다 이제 세부서 쫙 적어놔. 근데 역시 지금서부터 너무 세밀하게 적으면 또 공고 안 나온다고 할까봐 지금 요 틀만 잡으시라고 며칠 이런 건 나중에 다 해. 지금 외우지 않아도 상관없어. 요 흐름만 잡으시면 돼. 흐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5번에 자녀분 처리. 자녀분 처리죠. 자녀분. 자녀분. 아들, 딸 처리하는 게 아니고 자녀분 처리. 자, 우리 분양받아 봤더니만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분양 신청하는 사람 인기가 없었다가 아니고 응? 하여튼 그렇지 인기가 없어야지 자녀분이 생기지. 응? 인기가 없어갖고 자녀분이 많이 생겼어요. 그럼 이거를 조합원 아닌 자에게 일반 분양할 수 있어. 그 얘기야. 별 얘기 아니에요. 자, 시행자는 신청을 받은 후에 자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 자녀분을 보류지로 정할 수도 있고 조합원이나 조합원 토지공소유자 이외의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이제 보세요. 그 아래 그 옆에 관리처분계 우리 관리처분계 이것이 어느 계획과 비슷하다고 했습니까? 관리처분계획이 환지계획과 비슷해요. 단지 차이점이라면은 환지는 땅에 대해서 땅을 준다고 했는데 여기는 부동산에 대해서 새로운 부동산을 지어주는. 그래서 주로 관리처분계에 따라 주는 것이 건축물 지어주는 방식이라고 했잖아. 그게 기본적인 차이면서 또 하나 차이가 여기는 꼭 땅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지 대 필지로 해줄 필요가 없어요. 분양 대상자별로 수립합니다. 분양 대상자별로 사람별로 수립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좀 이상한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필지 대 필지로 우리 환지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그런 적 있잖아. 우리 그림 그릴 때 살짝 뭐 나중에 세밀하게 한다고 했으면서 1-1필지 종전의 땅에 대해서는 2-1필지를
환지로 주겠다. 1-2필지는 2-2필지를 환지로 개발해서 주겠다. 이게 필지 대 필지로,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거든요. 요거를 필지 대 필지로 주는 것이랑 분양받을 사람별로 주는 것이랑 차이가 환지계획과 관리청구계획 차이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이 두 땅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요거를 필지 대 필지로 만약에 안 주고 사람별로 준다라면 부상 대상자 사람별로 준다라면은 이 사람이 가진 두 필지를 다 평가를 해서 비슷한 가치의 것을 주면 되기 때문에 하나의 땅을 줘도 상관없어. 두 땅을 가지고 있지만 비슷한 하나의 땅을 줘도 상관없다고. 근데 필지 대 필지로 주게 되면 이 사람이 두 필지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환지는 두 필지를 받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느껴지시나? 그런데 이제 이 환지는 필지 대 필지로 교환해 주니까 무조건 필지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정비법에서 건물 제주는 관리처분에 따라 줄 때는 사람별로 주니까 그곳에 뭐 부동산이 몇 개 있어도 우리 조합원 한 명으로 인정된다라고 하는데 거기 비슷한 거 하나 주면 되는 거예요. 꼭 건물 대 건물 교환이 아니라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참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아주 열심히 들으시고 조는 사람 하나도 없이 아주 눈빛이 좋은데 유일한 단점이 하여튼 요게 설명이 끝났을 때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끝까지 표정을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해됐다는 표정을 보여줘야 내가 넘어가지. 요 차이점 아시겠어요? 그게 그 가장 기본 차이야. 다시 환지는 땅 주는 거야. 땅 주는 거야. 필지 대 필지로 교환해 준다 생각하시면 돼. 여기는 건물 대 건물 교환이 아니에요. 건물을 주는데 누구별로 사람별로 그냥 대상자별로 주는 것이라 그게 차이점이라 당연히 그것이 여기 차이기 때문에 분양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절차가 그 전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개발포는 이게 나올 필요가 없다니까. 여기는 분양 대상자별로 작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청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분양 대상자로 확정이 되고 그 잘 대상으로 이제 누구에게 뭘 줄지 비슷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아까랑 비슷하게. 그럼 우리 환지에서도 종전의 땅 평가한다 그랬잖아. 앞으로 줄 환지도 아직 공사하기 전에 추산액을 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청산금이 얼마 되고 이것은 환지기 내용이 아니다 생각나세요? 비슷해 여기도. 종전의 토지나 건축에서 그거 다 평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줄 물건도 다 평가를 하는데 역시 공사 전이기 때문에 추산액을 정할 수밖에 없어서 청산금 명세가 여기 없다는 것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쪽이랑. 단지 건물 준다는 것이고 대상자별로 한다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리고 이제 정비사로 관련된 게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어도 우리 그쪽에서 했던 용어가 더 많지 여긴 별로 없어요. 이거는. 자 보세요. 자 우리 방가루 1번에 관리처분 계획. 여러분 그런데 관리처분 계획은 언제 행정청이 수립하면 될까요? 우리 EP에서 언제 수립하면 될까? 언제부터 수립할 수 있나? 관리처분 계획? 요것이 끝난 때? 확실해요? 당연하지. 에이 책에 나왔다는 얘기 하지 말라. 책에 나왔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요. 본인이 생각해서 해야 돼. 예를 들어 관리처분가 언제 처음 만들 수 있냐? 당연히 분양신청이 끝나야 신청한 사람이 누군지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 전에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신청위원회 한창 진행 중인데 누가 신청받을 줄 어떻게 알고 만듭니까? 신청위원회 최소 끝나야 신청한 사람이 확정되기 때문에 요게 끝난다. 순서는 요거 끝난 다음에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인가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행자는 언제 분양 신청 기한이 종료된 때 누가 미리 보라 그랬어요. 분양 신청이 종료된 때 분양 신청이 현황을 기초로 다음 사항에 포함된 관리처분계획 수립하여 시행자가 수립하여 시장호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시장호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돼. 지금 이런 거 행정처는 다 무시하세요. 나중에 행정처 잘 제가 정리해 드린다는 건 느낌 잡아서 1월 달부터. 자 내용 중에 1번이 분양 설계. 이게 환지로 따지면 환지 설계에 대한 얘기예요. 환지를 어디다 만들지 설계하는 부분, 환지 설계. 여기는 환지라는 말을 못 쓰잖아. 분양할 건축물을 어떻게 만들지 그 설계에 대한 부분이 분양 설계 같은 얘기예요. 그쪽이랑. 그리고 두 번째가 분양 대상자 주소 성명이 나오는 게 여기는 대상자별로 만들기 때문에 대상자가 누군지가 쫙 나와 있어요. 그걸 적어놔야 된다고.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도 이제 신청한 사람만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냥 토지수자를 못 쓰잖아. 대상자 쭉 나오고 있고요. 3번이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앞으로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의 추산액이에요. 앞으로 줄 물건에 대한 추산액이야. 이게 환지계획으로 따지면 환지에 대한 얘기가 되지. 근데 이걸 분양 대상자별로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분양 대상자별 앞으로 분양할 예정인 대지 또는 추산액이 들어가죠.
그리고 4번 얘기는 살짝 보시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보류주 등의 명세라고 해서 이제 아까 그 조합원에게 주고 나서 남는 거 이런 것은 일반에게 분양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보류지처럼 이렇게 다음에 보류지라서 뭐 일반 분양분 이런 게 가번에 들어가잖아요. 이런 게 들어가고 5번 얘기가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나 건축의 명세 및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나를 기준으로 한 가격. 이게 바로 종전의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전의 부동산이 어떤 것이 있고 명세. 지금 현재 있는 것이니까 이거 확정된 평가 가능하다 그랬죠? 마치 우리 종전의 토지 평가하듯이 그 평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격. 이때도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을 나중엔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종전의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 5번이고 우리 환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3번이 되는 건데 그걸 다 여기는 분양 대상별로 작성한다는 게 환지계획과 차이점만 일단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6번에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외울 필요 없잖아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부담 시기. 정비사업비가 전체 얼마 들 것이다. 이 정비사업비를 조합이 하면 조합원이 내야 되잖아. 조합원들이 언제까지 부담할 것인지, 언제까지 낼 것인지, 얼마만큼 부담. 이게 이제 그런 게 다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서 7번의 분양 대상자의 종전의 수천업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도 어떤 것이 있는지 다 카드래. 세입자별 손실보상, 권리명세 평가에 세입자에게도 이제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업 투명성을 위해서 역시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평가에도 다 집어넣게 돼 있어 조금 더 양이 많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처분계획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 보시면 이제 관리처분계획 작성 기준이 나오는데 양가로 1번에 관리처분계획 일반적 기준이 나오고 있죠. 이것이 환지계획 기준과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환지에서 뭐 환지를 부지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고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죠? 뭐 중환지, 감환지, 뭐 입치환지 그런 개념 배우셨잖아요. 그죠? 여기도 환지라는 걸 못해서 그렇지 비슷해요. 적정 규모가 되도록 늘려줄 수도 있고 줄여줄 수도 있고 아예 물건 안 주고 그냥 현금 청산해 줄 수도 있고 입치환지처럼 건물 일부와 대지 지분 주는 것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다양한 얘기 비슷해. 확인해 드릴까요? 비슷한 얘기를?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2번에 뭐 이 동그라미 1번 차이점은 제가 나중에 해드리고 2번에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하라. 이게 정환지 감환지 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3번에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정산할 수 있다.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은 아까 늘려줄 수도 있지만 너무 작으니까 환지를 부지정할 수 있다. 같은 얘기잖아요. 여기다 너무 작은 것은 현금으로 정산할 수 있다. 물건 안 주고 현금 정산할 수 있고 또 하나 더 있죠. 뭐 정비구역 지정 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도 나중에 이것도 할 일이지만 이 정비구역이 되기 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와 지정된 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는 많은 차이점이 존재해요. 적어도 정비구역이 지정됐을 때부터 주로 투기통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이면 그 사람들도 그 위험성을 안고서 들어온 사람들이라 적어도 정비구역이 구체적으로 지정된 이후에 투기를 통제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조치가 주로 발동이 돼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는 좀 투기랑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분양 신청을 해도 당신에게 물건 안 주고 그냥 현금 청산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를 들어 분양 신청을 했는데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라 시행자가 할 수 있다. 뭐 물건 많이 남아들면 그냥 물건 주면 되고 부족할 것 같으면 당신 물건 안 주고 현금 청산해 주겠다. 그 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면은 아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과정에서 분양시에서 제외된 자가 아까 분양 안 받을 사람 중에 하나 있었죠?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제외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랑 뭐 4번에서 막 입치한자랑 비슷한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쪽에서만 쓰는 얘기가 6번이 이제 이쪽에서만 쓰는 얘기예요. 이쪽에만 쓰는 얘기인데 여러분 건축물을 준다라고 했는데 우리 관리청에 따라 주는 것이 지금 건축물 준다라고 했는데 우리 건축물에서 상가, 주택 여러 가지 건축물이 있지만 특히 주택에 대한 얘기. 자, 우리 주택을 줄 때는 어떻게 한 채 주는 게 보통일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뭐 여러 채 주는 게 보통일 것 같아요?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도 그곳에 종전의 주택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도 투기 목적으로 막 사놔도 한 채 주는 게 원칙이라 이거예요? 왜요? 왜?
책에 있다 그러지 말고. 왜 한 주택 주는 게 원칙일 것 같아? 한 사람이 한 집에서 살면 되니까? 여러 집살이 하면 안 되니까? 예? 그런 논리야, 그런 논리. 일부 일처제죠? 우리나라는? 중동이 아니야, 지금 여기는. 중동처럼 일부 다처제라면 여러 주택 주는 게 당연하겠죠. 뭐 한 집에 모여 사나? 그런 경우도 내가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보통은 주택은 거주 공간으로 하나만 쓰면 되는 거야, 하나만. 만약에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 주택을 준다. 투기를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상가라면 상가를 지어준다. 하나 상가를 줄까요? 여러 개 줘도 돼. 그건 여러 개 줘도 되지, 상가는. 그래서 주택만. 주거 생활하는데 주택은 주거 생활을 위해서 이용한다. 한 주택이면 한 세대가 한 주택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은 한 주택 주는 게 대원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주택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상가는 그럴 필요 없어요. 자기 수익수단으로 삼는 건데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줄 수 있으면 뭐 어때 그게. 생활 공간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은 한 주택 주는 게 원칙이에요. 이 원칙에 대해서는 여러 주택 줄 수 있는 2개나 뭐 여러 주택 다 줄 수 있는 이런 예외가 존재하는데, 사실 그런 예외가 존재한다는 것이 투기를 조장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게. 근데 이제 자꾸 그 부동산 경기 자꾸 너무 이렇게 쪼이면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진다. 그런 것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는 거예요. 원래 법적으로 그냥 하나 딱 준다 그러고 나머지 청산해주면 제일 깨끗해, 그게. 그런데 이제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지금 일단 원칙만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6번 보시면 1세대는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했다. 주택을 하나 이상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들어가죠, 그죠? 하나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여러 주택 가지고 있어도, 여러 토지 가지고 있어도 주택은 1주택 공급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공급하고, 여기에 대한 예외는 존재하지만 또 하나 반대로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1지를 공유한 경우에 한 주택만 공급한다. 이건 예외도 없어. 이거는. 한 사람이 여러 물건 가지고 있으면 주택은 한 채 주는 게 원칙인데, 여기서는 여러 채 줄 수 있는 예외가 이제 앞으로 나오는 기억연디거리 예외가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여러 주택 가지고 있는 경우는 예외 있지만, 하나의 물건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다. 이때는 예외 없이 무조건 한 주택만 주겠다. 보통 만은 객관식에서 틀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맞다고요. 한 주택만 주는 거야. 이건 여러 채 줄 필요가 없죠. 어차피 하나를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하나를 주면 그 사람들이 지분대로 그대로 가져가면 돼. 하나 주택을 받아서. 전혀 부당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대원칙입니다.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하나, 한 명을 여러 명이 공유해도 하나, 대원칙인데, 다만에서 나오는 것들이 예외가 쭉 나오는데, 역시 이런 예외 나중에 잘할 거야, 나중에. 이거는. 특히 재건축에 대한 예외가 이제 여기서 한 니은번에 A번이랑 D급번, 이 재건축에 대한 예외가 따로 나오고 있죠. 하여튼 재건축에 대한 예외가 이렇게 많아. 일반적인 예외는 이제 여기서 리을번이고요.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원칙만 지금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또 뭐를 보여드리나, 이제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자, 요거 한번 살짝 보여드릴까? 지금 이제 관리체공이 수립해서 그 기준을 보셨고 내용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가를 받았다 줍시다. 그러면 공사를 시작한다 그랬어요. 어느 때부터 공사 시작할 수 있어요? 관리체공이 인가 받고 나서 공사 시작하는 거예요. 기존 건축물을 철거를 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정부에서 앞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죠. 기존 건축물 철거는 원칙적으로 언제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업을 한다 할 때. 기존 건축물 철거 언제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에서 보시면. 인가고시? 인가고시가 뭐 한두 개인가, 인가고시가. 여기저기 나오는데. 뭐예요, 인가고시? 관리체공이 인가고시가 있어야 기존 건축물 철거 들어가는 게 원칙이다? 맞아요. 이때부터 공사하면서 들어가는 거야. 원칙이. 혹시 그 전에 막 이때쯤 왔는데 막 다 쓰러져가. 좀만 두면 쓰러질 것 같아. 그럼 미리 철거할 수 있을까요? 붕괴 우려가 있으면 미리 철거할 수 있을까? 자, 제가 원칙은 관리체공이 인가이후에 철거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막 붕괴 우려가 있다면 미리 철거할 수 없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막 지금 붕괴 우려가 있다니까 무너질 것 같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 집이 막 흔들흔들해 가서 뭐
어? 자, 붕괴 우려겠어. 꼭 이때 가서 철거해야 돼? 미리 철거할 수 있어? 이때 가서야 철거하고 미리 철거 못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사람은 그냥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원칙이 이때부터 철거하지. 예를 들어 붕괴 우려가 있다라든지 비행 청소년이 막 드나드는 쪽으로 막 계속 쓰는 철거는 안 하고 있지만 주인이 이미 떠났어. 새 집 찾아서 떠나서 사업하는 동안에 막 그런 범죄 우려가 있고 그러면 미리 철거할 수 있는 예외는 존재해요. 그래서 원칙부터 이때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철거하려면 이제 행정청의 허가를 받고 철거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미리 철거할 수 있는 거. 자, 소유자의 사용 수익, 소유자의 소유물에 대한 사용 수익이 언제부터 금지가 될 것 같아? 사용 수익이 언제부터 금지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림에서 답하시면 돼. 언제부터 사용 수익 못 할 것 같아요? 이때부터? 왜? 공사해야 되니까. 소유자가 자기 소유물을 사용 수익 하는데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사용 수익 못하게 하고 공사를 해야지. 공사는 역시 그것과 맞물려 있어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을 때 저절로 이때부터 사용 수익 못해. 언제까지 못할까요? 언제까지? 그림상? 언제까지? 어디까지? 권리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정답. 아주 그림에서 보시면 돼 그냥. 이게 공사기간이잖아. 공사 끝나고 준공검사, 준공인가, 공사완료고시 그때까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권리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권리이전고시 다음 날이 되면은 새로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그러면 소유권에 따라서 사용수익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때부터 공사는 여기서부터 금지가 돼서 새로운 것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직전까지 최대한 그림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용수익 금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정도 느낌만 지금 파악을 했어요. 자, 그것이 265쪽에 3절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효과 중에 제가 몇몇 가지만 말씀드린 거야. 관리처분 인가고시 효과 중에 한번 넘겨보세요. 제가 네모난 3번 보세요. 네모난 3번 사용수익 정지되는, 사용수익 금지되는 이거. 자, 종전에 투자한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을 때,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을 때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즉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로부터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에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법에 의해서 사용수익 금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지되는지 잘 보시고, 공사는 또한 금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아니면 공토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금 이렇게 사용수익 금지하는 취지가 뭡니까? 이 취지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용수익을 허용하면 공사 못하잖아. 사업에 방해를 줄까봐. 그런데 시행자가 딱 보니까 시행자가 써도 된대. 공사랑 관련 없으니까 써도 된다라고 동의를 해줬겠죠? 그러면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시행자의 사업 시행에 방해가 될까봐 금지시키는 것이니까 시행자가 동의해주면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고 나서 사용수익을 금지시켜야지 손실보상 안 해줬다. 아직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 그래도 쓸 권리는 있다는 거예요. 그럴듯한가요? 아니, 그 취지가 공사를 해야 되니까 사용수익이 금지가 되는데 시행자가 동의를 해주면 쓸 수 있다. 이게 뭐 그전에 한번 이것만 알아도 맞추는 문제 한번 나왔었지만 시행자가 동의를 해주는데 왜 못 쓰겠습니까? 그 예외를 갖고 한다. 자, 철거 보세요. 철거. 4번에 1번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라. 기존 건축물 철거 시기 언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철거 들어가는 게 원칙적 철거 시기인데 미리 철거할 수 있는 경우 이때 미리 철거 못한다. 그래서 틀리게 한 번 또 냈던 적 있지. 그냥 우습게 내는 거예요 이런 게. 근데 하여튼 뻔한 거야. 원래는 공사해야 되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후에 철거하는 게 원칙이지만 당연히 2번 보시면 시행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의 소유자 동의 및 시장허수 허가를 받아 미리 철거할 수 있다. 어느 때만 미리 예외적으로 철거가 가능하냐? 박스 1번. 기존 건축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데 빨리 그럼 철거해야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을 때까지 버티세요. 버틸 일이 아니지 이게? 사람 죽는다니까. 미리 철거할 수 있다. 또 하나, 폐공과 밀집으로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폐공가가 폐가와 공가 합친 거예요. 폐가는 어떤 집이야? 폐가가. 공가는 빌공짜니까 그냥 빈집이고 폐가는 빈집은 빈집인데 상한 집? 상했어? 네. 뭐 그렇게 상상하시면 돼. 그냥 처음부터 폐가였던 곳.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은 둘 다 안 살아요. 둘 다 안 살아. 폐가 둘 다 안 살아. 아니 그거 참 그건 뭐 공통점이고. 폐가 공가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 어렸을 때 비행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이제 집 나온 애들이죠. 그래서 이제 버리고 간지. 이제 사람이 거기 있긴 있는데 보니까 상반신만 떠 있어요. 하반신이 없다라든지, 하반신이 있는데 그림자가 안 보인다라든지, 뭐. 우리 한국의 귀신은 다 이쁘죠, 여러분. 한국의 귀신은 이쁜 게 특징이에요. 일본 귀신은 참 무서워, 거기 귀신들도. 참, 우리는, 일본 귀신들은 제가 만화를 좋아해서 이렇게 만화 본데, 일본 귀신들은 아주 악독한, 그냥 진짜 사람에게 사람 죽이려고 나타나는 게 그렇죠. 우리는 한풀려고 나타나잖아, 귀신이. 그래서 귀신 얘기만 잘 들어주고 그러면 인사고 간다니까, 저까지 크게 하고. 그죠? 안 보셨어, 그렇게? 그냥 자기가 놀라서 그러지. 이 얘기만 들어주면 돼. 자꾸 얘기하려고 나서는데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그렇지. 좀 들어달라 이거야. 그럼 조용히 앉아서 들어주고 공감만 해주면 그냥 절하고 간다니까. 곱게 절하고. 예? 그죠? 긴 머리에 또 화장도 이쁘게 하고 빨간색으로 탁 하고 약간 좀 흘려서 그러지. 나타나잖아. 우리는 수준도 일본 귀신보다는 귀신에서도 우리는 안 져, 일본한테. 자, 폐가, 공가, 빈집. 보통 여러분 이때부터 그 공사 철거 들어가지만 그 전에 나가는 경우 많아요. 철거가 이때부터지. 아니 공사한다고 막 분위기 막 뒤숭숭한데 거기까지 남아있는 사람 거의 드물다고. 어차피 공사하는 동안에 다른 데 가서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미리 구해서 다른 데 가서 사는 경우가 많아서 의외로 공가 이런 거 많아요. 폐가 공가 합친 게 폐공가인데 이러면 이제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 주로 이제 비행 청소년들이 찾아와서 거기서 이제 막 그냥 좋은 거 마시면 되는데 자꾸 본드 마시고 막 이래잖아. 그냥 먹지 말아야 될 걸 막 먹고 하니까. 그래서 범죄 발생 우려가 있어 미리 철거할 수 있다. 됐어. 그 정도만 제가 보여드렸고, 자 이제 공사가 끝났습니다. 공사가 끝나면은 준공인가 받고 공사하려고 시 똑같은 얘기예요. 준공검사 공사하려고 하고 같은 얘기야. 통과했다 그러면 이제 권리이전 고시한다. 자, 역시 원리는 똑같아요. 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법률 행위에 따른 취득이 아니고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이잖아.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 아닙니까? 원리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 개발법에서는 언제 취득하느냐?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 우리 배웠던 거?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하고 법에서 딱 그렇게 정해놨어, 그냥. 우리 환지 처분이 이제 환직에서 정한 사항을 받을 소유자에게 알려주는 게 환지 처분이고, 알려주고 나서 쭉 공고한다 그랬죠? 환지 처분 공고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날하고 딱 못 박아놓은 거야. 그러면 그 개발사과 관련된 사람이 다 취득하는 시기는 관련 안 된 사람 말고 관련된 사람이 취득할 때는 다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으로서 환지 처분고 다음 날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환지 처분이라는 말을 못 하잖아. 그래서 말하는 게 권리 이전 처분이에요. 권리 이전 처분. 여기서 이제 소유권과 기타 권리를 이전한다 이렇게 하는데, 주로 이제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기타 권리는 동시에 넘어가거든요. 같은 시기에. 그래서 권리 이전 처분을 가지고 소유권 이전 처분. 같은 얘기예요. 그 소유권을 받을 사람에게 일정한 사항을 알려주는 게 이제 소유권 이전 처분이고, 알려주고 나서 그 사실을 전체적으로 공고한다. 그게 고시잖아, 고시. 환지 처분이 여기선 권리 이전 처분, 소유권 이전 처분이고, 공고가 고시고, 다음날 똑같아요, 다음날. 그럼 말만 다를 뿐이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개발법에서 환지에 대해서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취득한다는 우리 정비법에서 취득하는 시기는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똑같은 논리예요. 그 대신 이제 그쪽에서는 뭐 세세하게 제가 안 했어요. 넘어가지 않는 것 빼고 다 넘어간다 주의했는데, 여기는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적극적으로 넘어가는 걸 정해놔서 기타 권리 중에서 무엇이 넘어가는지를 정해놨어요. 그런데 딱 그 정도만 보시면 돼. 그리고 청산하는 거, 만약에 출산후에 주고 나서 모자라고 남는 게 있다, 청산하는 거 똑같겠죠?
똑같아요.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은 등기는 나중에 대항 요건으로서 필요하다 그랬죠?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그래서 사후 절차로 등기 나온 거 거의 같아요. 단지 나중에는 그 약간의 차이점만 살짝 할 건데 나중에 그럼 원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순식간에 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267쪽에 나오는 게 1번이 이제 준공인가라고 해서 공사 끝나고 가는 준공인가를 얘기하고 넘겨보세요. 준공인가를 했으면 이제 권리 이전 처분을 하잖아. 그게 네모난 2번에 권리 이전 처분이 나옵니다. 네모난 2번에. 여기서 1번 소유권 이전과 2번 기타 권리 이전 나눠졌는데 우리 소유권 이전을 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양가로 1번에 소유권 이전 보시면 반가로 1번에 시행자는 시장 운수 등의 공사 완료 고시가 있을 때는 그럼 이제 다 공사 끝나고 이제 공사 완료 고시까지 있다.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 절차를 거쳐서 관리처분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적에 통지하고 대지나 거철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 지금 이 순서까지 나와 있네. 근데 순서까지 이왕 나온 거. 여러분, 소유권을 넘겨주기 위해서는 넘겨줄 만큼을 분할을 해야 돼. 그죠? 넘겨줄 만큼을 분할해야 돼. 근데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된 결과가 있어야 그 측량된 결과에 따라 분할할 수가 있어요. 그럼 측량은 언제 할 수 있어요? 공사가 끝나야 하는 거예요. 공사 끝나. 측량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사 중간에 측량해봤을 때 나중에 바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정된 측량은 공사가 끝나야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순서를 보시면 만약에 공사 다 해서 공사 준공인가 공사 완료 고시까지 있다라면 이제 줄 거를 줘야 되는데 공사 완료 고시가 있어야 완전히 다 끝났으니까 대지 확정 측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측량을 했으면 측량된 결과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면 되고 분할했으니까 이제 줄 사람에게 알려주는 게 소유권 이전 처분이라고 했잖아. 분할 절차를 거쳐서 관리처분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으에게 통지한다. 이게 소유권 이전 처분이에요. 환지 처분은 환지기에서 정한 바를 소유자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기도 똑같잖아. 이렇게 알려주고 대지나 소유권을 이전하되 그 아래 보시면 2번에 시행자는 대지나 건축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는 그 내용을 지자체 공부에 고시하는 이게 소유권 이전 고시예요. 아까 소유권 이전 처분까지 봤잖아. 이제 고시했어. 고시하고 마지막에 시장에서 보고하는데 이 경우 대지나 건축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에 대지나 건축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언제 취득한다고요? 뭐 고시 다음 날 고시는 많아. 고시는 다 많아. 뭐 고시?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 여러분 너무 줄이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도 고시고 이것도 고시야. 왜 고시 다음 날이라 그래? 그럼 예를 들어 뭐 관리처분 인가 고시 다음 날 하면 그거 고시 다음 날 맞다고 할 거예요? 무엇이에요?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아주 줄이는 걸 아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개발법에서 언제 이전해요? 그러니까 공고 다음 날. 뭔 공고는 그랬잖아.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여기는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 정확하게. 고시는 숱하게 많아요. 아까. 공사 완료 고시도 있었잖아. 다른 얘기지. 그러면 이제 청산금 얘기. 그 옆에 네모난 3번의 청산금. 대지나 건축을 분양받을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나 건축물 가격과 종전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나 건축을 새로 분양받은 대지나 건축물 가격 사이 차이가 있는 경우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라. 이게 청산금 징수교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하는 거예요. 넘겨주고 나서 하는 거라고. 물론 그전에도 할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하지만 일단 그 정도만 보여드리고 넘겨보시면 이제 사후 절차로서 4번에 등기가 나오는 거. 같은 구조입니다. 개발구가 같은 구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만 지금 조심조심해서 지금 전국법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하여튼 6가지 공법에서 배우는 6가지 과목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게 정비사업이에요. 이게 정비사업 제일 까다로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까다롭다고 봐요. 이게. 강의하면서 뭐 다 제가 느끼니까. 까다롭지만 어떻게 하면 안 까다로워지느냐. 체계를 잘 잡아놓고 그 정비사업 3가지 정비사업의 개념을 잘 잡아두셔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시행방법, 시행제에서 살짝 달라지는지를 하시면 또 까다롭지가 않아 이게. 근데 그것 없이 참 무모하게 하시면
그냥 뭐 난 내 머리만 있고 무슨 생각 그냥 난 단순히 외우면 되는데 아주 그럼 힘들어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한 또 두 번 써오시되 두 번 그려오시되 쓰는 게 아니라 그리는 거죠. 그리시되 여기에 대한 것만 살짝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요거는 너무 좀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해봐요. 자, 우리 정비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은 일단 보통 우리가 정비계획을 생각하시면 돼요. 순서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옛날에 개발된 게 너무 많다 그러면 방향을 정하는 정비 기본계획이 따로 필요하다. 그래서 보통 정비 기본계획에서 방향 정해놓으면 그 다음에 기본계획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계획 수립했으면 그 다음에 정비 구역 지정하는 것이 나오는데 정비구역이 지정돼서요 이제 시행자 파트 시행자에서도 조합 그리고 시행자가 사업시행권 따야 되니까 사업시행계획을 세워서 인가고시 사업시행인가고시를 통해 사업시행권 땄으면 그 다음에 누구에게 뭘 줄지 환지계획과 같은 관리처분계획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관리처분계획이 환지계획과 달리 분양 대상자별로 수립하는 게 구별점이기 때문에 분양 대상자를 가리기 위해서 그 전에 관리처분계획 수립하기 전에 분양 통지 및 공고가 필요하다. 분양에 관련된 분양 신청기한 등 요거를 당사자에게 통지 공고하는 게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신청기한 등에 신청받고 신청 안 한 사람은 협의해서 보상이 좀 되고 신청한 사람 대상으로 해서 관리청구에 수립하기 때문에 분양 시험 끝난 다음에 이제 관리청구에 수립하는 거예요. 관리청구에 수립해서 인가를 받으면 공사 들어간다고. 공사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관리청구 인가고시 효과로서 뭐 철거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공사가 끝나면 준공검사, 준공인가 공사하려고 오시 후에 권리 이전 처분을 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는 권리 이전 고시 이렇게 됐다. 이 틀을 좀 잘 생각을 해서 잡으시고 이 정비사업이 항상 세 가지 정비사업이 있다는 것을 항상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인데 보통 이미 개발된 곳에 하는 게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주상공에서 하는 게 보통의 정비사업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의 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이다. 재개발사업. 도시환경, 주거환경 두 가지 환경인데 이거 다 관련되어 있는 게 재개발이에요. 그러니까 도시환경을 한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하는 것은 재개발 사업밖에 없는 것이고 주거환경 정비에서 나눠지는 건데 보통의 정비사업이 재개발이니까 주거환경이 정비 기반설이 얼마나 열악한지 노블량 건축물 주택 등 노블량 소리 얼마나 밀집된지 그 정도에 따라 판단하는데 아니 망가졌으니까 고치 보통의 정비사업이 재개발이라고 하면 보통의 열악 밀집이 되는 거죠. 이게 보통의 망가진 것 아닙니까? 기반설이 열악하고 노블량설이 밀집한 보통의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특이한 사업 두 가지가 있다. 특수하게 벌써 이름도 특수하게 생겼잖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특수한 거 두 가지. 첫 번째 달동네라서 워낙 고칠 게 많아서 특별한 달동네라면 기반설이 극히 열악 노블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 극히 열악 과도밀집 달동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특수하냐 보통 둘 다 고쳐주는 게 보통인데 여기서는 기반시설만 손댄다는 거죠. 주택은 직접 손대지 않고 기반시설과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기반시설 등만 손댄다는 점에서 반쪽이라서 특수한 이 두 가지 사업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게 개선사업이에요. 그러면 재건축이라면 다시 건축하면서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작은 사업이에요. 기존의 건축물 부셔버리고 살이 건축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주로 이 재건축은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주로 아파트 재건축하는 거 아파트 공동주택의 대표가 아파트라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는 아파트 자체는 공동주택이 노블량한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지만 기반설 둘러싸고 있는 기반설은 훌륭하다. 양호 밀집이 되는 거죠. 양호 밀집이 되지. 이 용어만 해도 참 여러 번 나왔던 거 이게 기본이라. 그리고 특히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개발법과 차이가 토지 등 소유자 개념이 나온다는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인데 주로 예외는 재건축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아닌 개선사업 재개발이다 그러면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소유자라면 토지만 가지고 있건 건축물만 가지고 있든 상관없어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소유자 아닌 자 중에서는 소유권자와 육박할 정도인 지상권자까지 장기적으로 보면 지상권자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안 돼요. 근데 우리 재건축에서는 제일 좁게 인정하는 게 아파트 재건축만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거기에는 사업에 참여할 사람이 애초에 지상권자는 없고 토지만 가지고 건축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건축물 및 그 부속지 토지도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밑이잖아. 건축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만 가입하시는 게 재건축이지. 그거 생각해 두시고 그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것들 이왕 해드린 거 시행 방식이 있잖아. 시행 방식 예를 들어서
시행 방식, 보통이 우리 관리 채무에 따라 건물 주는 것이 보통 방식이야. 이거랑 비슷한 땅 주고 싶으면 환지도 서로 비슷한 거잖아. 보통의 정비사업인 재개발 사업에서는 보통의 방법 두 가지. 건물 주느냐, 땅 주느냐. 건물 줄 때는 관리 채무에 따라, 땅 줄 때는 환지. 두 가지만 쓰는 게 재개발, 보통의 정비사업 재개발이다. 그러면 정비법에 나오는 모든 5가지 방식을 다 쓸 수 있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왜? 거기 고칠 게 제일 많은 특수한 사업이라. 거기서도 반쪽만 한다. 그럼 반쪽짜리만 쓰는 거야. 특히 달동 내에서는 제일 고칠 게 많아서 모든 방식 다 동원하라. 무조건 하게. 그래서 관리 채무에 따라 건물 주는 거, 환지, 이 보통 방식은 당연히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반쪽짜리. 기반설만 아쉬운 대로 고쳐주는. 아니면 제일 무서운 수용 방식. 시행자가 돈 벌려고 하는 이 수용 방식. 응? 수용해서 주택을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토지라면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수용 방식. 여기만 있는 거예요. 반쪽짜리나 이 수용 방식은 여기만 있는 거예요. 여기만. 다른 사람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4가지 했는데 섞어 쓰는 혼용 방식까지 5가지 다 인정하는 게 계속. 재건축은 다시 건축한다니까요. 건축을 건축해서 지어주는 관리 채무에 따라 주는 맛이 하나만 쓰는 게 개념상 재건축이 되는 거지. 그렇게 좀 틀 잡아주시면 되고. 시행자 중에서 기본적인 틀. 아니 기본적으로 정비법의 환지 방식이랑 개발 사업이랑 정비 사업이 같으니까 그쪽에 환지 방식으로 할 때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시행자로 되는 게 원칙이라면 여기도 말만 바꾸지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여기 정비 사업 할 때도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하는 거 기본적인 원칙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사업이 따라 약간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그거를 먼저 생각하시고 안 될 때 다른 사람인데 구조는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보통의 사업이 재개발이니까 재개발이라면 그쪽처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 다 돼. 원래는 조합 설립해야 되지만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는 이제 그 사람들 많이 해도 돼. 그쪽이랑 비슷하잖아. 그런데 아예 특수한 개선 사업은 민간은 아예 못 나온다. 왜 못 나오느냐? 어느 2가지만 다 생각해도 쉽게 필요가 없어. 반쪽짜리 달동네부터 생각하면 달동네라면 못 시킨다는 거예요. 왜 능력이 안 돼서. 시키고 싶어도 못 시켜. 사업에 참여해도 못 시켜. 그리고 기반설만 고쳐준다는 원래 기반설은 민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기반설은 원래부터 행정청이 하는 것이라. 시장수익이 처음부터 나서지 민간은 시킬 일이 없는 게 개선사업이에요. 그리고 재건축에서는 보통 예외 재건축이니까 조합만 된다. 조합만 된다. 그래서 나중에 조합할 때도 개선사업은 아예 없으니까 재개발, 재건축, 조합만 놓고 생각을 하시되 그중에도 예외가 재건축이니까 그죠? 그리고 뭐 법인이라는 성격 똑같은데 우리 조합원이 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할 때도 나중에 설립인가 할 때도 둘을 나눠놓고 본다고. 근데 우리 조합원 될 때도 개발조합과 비슷한 것이 역시 보통의 정비조합, 재개발조합이라니까 보통의 사업이 재개발 사업이니까 그쪽에 뭐 설립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토지 소유자 여기라면 설립 동의인가 찬성 여부와 상관없이 토지 등 소유자로 되는 게 재개발조합이라고. 재개발조합. 그쪽과 비슷한 재개발. 근데 재건축은 특이한 게 뭐가 특이하냐? 토지 등 소유자로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만 된다는 점이 특이한 거죠. 그래서 예외가 되는 거예요. 재건축이. 그럼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은 조합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 물건을 조합이 취득을 해야 전체에 대해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의 물건 밀고 사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그 사람 대비해서 이 재건축 조합이 재개발 조합이랑 틀려요. 재건축 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그 자의 토지와 건축물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매도 청구랑 연결되는 게 재건축에서 거기랑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틀을 잡았잖아요. 더 자세한 틀이야 뭐 이 정도 선에서 한 것 같고 다 듣고 싶어요? 아니? 싫어? 이렇게 좀 헷갈리기 쉬운 것만 지금 한번 해봐서 하여튼 이 틀 잘 잡으시고 세 가지 정비사업은 하여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야지 자꾸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고 그러면 쉬워요 정비사업. 자, 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